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통계학의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오늘은 14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1강의 학습 목표는 적합도 검정을 할 수 있다 이고요. 학습 내용은 적합도 검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합도 검정입니다. 교과서 280페이지, 8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대개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나 대학원 과정에서 비모스 통계학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비모스 통계학의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다가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비모스 통계학을 다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통계학을 하면서 주차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 비모스 통계학까지 다 배우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비모스 통계학까지 배우고 어느 정도 상당히 알게 되면 우리 그 나라 안에서 통계학에 대한 가장 많은 범위를 여러분들이 학습한 걸로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모수 통계학의 반대가 비모스 통계학이고 비모스 통계학의 반대가 모수 통계학입니다. 이 비모스 통계학, 모수 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우리 교과서 1장을 배울 때 스케일, 척도에 대한 거를 할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척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었죠. 명목 척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등간 또는 구간 척도라는 게 있었고, 비율 척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척도 중에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는 우리가 이제 고급 척도이고,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이제 고급 척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고급 척도가 아닌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는 주로 비모스 통계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간 척도 이상의 비율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했다고 하면 모수 통계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도 공부할 때 이 모수 통계학, 비모수 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수 통계학, 영어로 우리가 파라메트릭 스태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분포 형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가정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집단은 정기분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나서 통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바로 모수 통계학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등간, 즉 구간 척도나 우리가 비율 척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모수 통계학을 이용하게 됩니다. 비모스 통계학은 영어로는 non-parametric이란 말 씁니다. n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비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주로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가 아니고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는 우리가 비모스 통계학을 이용한다. 그리고 결국은 비모스 통계학은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분포를 정기분포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통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모수 통계학이고,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가정이 없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istribution free test다. 분포에 대해서 가정을 하지 않는 통계학이니까 비모수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모수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정이 있어요. 교과서 보면은 첫 번째 282페이지에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적합도 검정도 단순 적합도 검정이 있고 모집단 분포 형태에 대한 적합도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모집단 분포에 대한 가설 검정도 정규 분포에 대한 거하고 포화성 분포에 대한 걸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교과서 이제 293페이지 가면 독립성 검정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4회차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독립성 검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 교과서 2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검정,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제로냐 뭐 이런 관련된 부검정도 있을 수 있고,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위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런 검정. 우리가 런 검정은 여러분들 재무관리를 배우게 될 텐데, 재무관리 시간에 증권시장이 랜덤하냐 랜덤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증권시장이 랜덤하다라고 하면 누가 특별하게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랜덤하지 않다라고 하면
랜덤하지 않은 어떤 규칙성만 발견한다고 하면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 가격이 랜덤하게 움직이느냐 랜덤하지 않게 움직이느냐 할 때 랜덤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런 검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 배우고요. 303페이지 나와 있는 스페어만 순위 상관관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상관관계 공부할 때 앞에서 배웠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관계는 모수 통계학에서 나오는 얘기고, 비모수 통계학에서는 순위 상관관계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런 얘기 했었죠. 입학 성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입학 등수하고 졸업할 때 등수, 순위 가지고 우리가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는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스페어만이 만든 순위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비모수 통계학의 검정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취약을 해서 비모수 통계학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적합도 검정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독립성 검정을 하는 것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단의 어떤 확률 분포를 가설로 설정하고 나서 표본 자료의 분포를 분석해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 타당성을 갖다가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 바로 적합도 검정이다. 다시 말하면 그 표본의 관측 도수하고 모집단의 기대 도수를 비교해 가지고 양측 관측 도수하고 기대 도수가 얼만큼, 관측과 기대가 얼만큼 밀접한가를 검증하는 게 적합도 검정이 되겠는데, 이러한 적합도 검정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단순 적합도 검정과 모집단 분포 형태에 관한 가설 검정으로 나누어서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은 명목 변수, 즉 명목 측정이라는 얘기죠. 노미널 스케일에 관련된 자료에서 표본에서 얻은 관찰 도수하고 기무가설에서 기대하는 기대 도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규명하는 검정이 바로 적합도 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합도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은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관측 도수에서 기대 도수를 빼서, 관측 도수에서 기대 도수를 빼서 우리가 제곱해 가지고 기대 도수로 나눠서, 관측 도수에서 기대 도수를 빼서 제곱해서 기대 도수로 나누어서 그것을 전부 다 합계를 낸 게 카이스퀘어 값입니다. 그래서 그 카이스퀘어 값하고 임계치하고 비교해서 카이스퀘어 값이 임계치보다 크면 엣지를 기각하는 것이고, 만약 이제 임계치보다 카이스퀘어 값이 작으면 HL을 리젝트하지 못하고 HL을 억셉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적합도 검정도 동일하게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인 오른쪽 꼬리 검정의 형태에서 항상 우측에 오른쪽에만 기각력이 설정되어 있는 검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합도 검정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83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2010년도에 그 근무 희망 계열사를 보니까 뭐 전자가 14.1%, 무역이 30.6, 보험이 26.4, 기타가 28.9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들어오는 그 신입사원들의 관측 도수를 보니까 전자가 62, 무역이 172, 보험이 130, 기타가 136이 나왔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가 500명이니까 500명에다가 14.1%를 곱하면 그 숫자가 7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5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역이 153이 나온 것은 500에다가 지금 2010년도에 30.6이었어요. 30.6%를 곱하니까 그게 15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기대 도수는 원래 이제 2010년도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선호하는 그 전자, 무역, 보험, 기타 계열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70점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2011년도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하고 여기 나온 숫자를 비교해서 그것이 얼마큼 현저하냐를 갖다가 이제 검증하는 게 바로 적합도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62에서 70.5를 빼면 마이너스 8.5가 되고요. 마이너스 8.5를 제곱하면은 72.25가 되는 것이고, 그 72.25를 뭘로 나눈 거예요? 기대도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지금 5y-2i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 그래서 72.25라고 하는 것은 72.25를 나누기 얼마인 거예요? 70.5로 나눈 게 바로 1.0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2에서 153을 뺀 게 19가 되는 것이고, 그 19를 갖다가 제곱하면 361이 돼요. 361 나누기 얼마인 거예요? 기대도수 153으로 나누는 게 얼마예요? 2.355가 되는 거죠. 130에서 131을 뺀 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래서 4 나누기 얼마 한 거예요? 4 나누기 132. 132분의 4 한 게 0.03이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6에서 144.5를 빼면 마이너스 8.5가 되고, 마이너스 8.5를 제곱하면 72.25가 되고, 72.25 나누기 144.5로 나누면 그게 0.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개를 전부 더하면 그 숫자가 3.914가 되고, 3.914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스퀘어 값이 되는 것이고, 공식을 쓰면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5y-2i를 제곱한 거를 2i로 나눈 거. 그러니까 관찰값에서 기대값을 빼서 제곱한 것을 기대값으로 나눠 가지고 전부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카이스퀘어 값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지금 283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설을 씁니다. 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 H0와 H1을 쓰는데, 2011년도 2011년에 분포가 2010년과 동일하다. 이게 이제 H0 가설이 되는 것이고, H1은 2011년의 분포가 2010년과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H1 가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얼마예요? 만약 문제에서 0.05라고 합시다. 0.05가 되어 있나요? 교과서 284페이지 보면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카이스퀘어 값에서 알파가 0.05이고, 그 다음에 자유도가 지금 전체가 4개 집단이기 때문에 4개에서 하나를 뺀 3이라는 숫자입니다. 지금 카이스퀘어는 자유도가 하나입니다. F1포 지난 시간에 배웠던 F1포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가 2개가 있는데, 카이스퀘어 분포는 자유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3을 넣으면 그것이 교과서 나와 있나요? 교과서 우리 몇 페이지 나와 있죠? 보세요. 카이스퀘어 328페이지. 보라고 할 때는 봐야 됩니다. 보세요. 328페이지로 가서 3이라고 하는 자유도로 쭉 가서 0.05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된 숫자가 7.81입니다. 우리 교과서 284페이지는 7.81로 하게 되는 교과서는 여기서는 7.81이죠. 이것은 이제 자릿수가 많은 표가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7.81까지 나오니까 7.81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 그림은 보래해서 우리가 여기 요 임계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7.81인데 여기서 구한 3.914가 요 하얀 부분에 속해 있으니까 결국은 H0 채택이죠. H0가 채택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2011년의 분포가 2010년의 분포하고 동일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2010년도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근무 희망 계열사 4가지하고 2011년에 들어온 신입사원의 근무 희망 계열사는 다르다 같다? 같다. 물론 이제 숫자 보면은 62하고 70.5, 170하고 153, 130하고 132, 132, 144 이렇게 숫자가 그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통계학에서 이것을 다르다라고 하려고 하면 분명히 어떤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통계학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2010년도에 근무 희망 계열사하고 2011년도는 같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285페이지 예제 1번 문제 출신 도별 문제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출신 도별 분포가 주어지고 이제 201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 것은 결국은 OI가 되는 거죠. 관측치가 되는 것이고 그 전체 숫자 500명에다가 2010년도에 분포를 곱해서 구한 숫자가 이제 106이라는 숫자, 12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2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도 쉽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286페이지에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간을 내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287페이지에 가면 모집단 분포 형태에 관한 가설 검정이 나와 있는데 예제 2번 문제는 포화순 분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순 분포에 대한 문제, 포화순 분포가 아까 도착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대학에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이제 그 분당 뭐 몇 번 오느냐 그 평균이 지금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시간당 평균 10회 전화가 걸려온다 하는 것이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뮤가 될 수도 있고 남다가 되어서 뮤가 10회인 포화순분포를 이룬다. 또 포화순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설을 설정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89페이지 교과서 한번 잠깐 설명하면 지금 전화를 0부터 시작해서 24까지 쭉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B칼럼에 가면은 여러분들 0부터 4까지는 묶었죠. 그래서 묶어가지고 7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그 5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 확률에다가 이제 곱해서 5라고는 미만이 나오면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더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C칼럼에 나와 있는 것은 포화순분포에서 얻은 확률 값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P라고 하는 값이 구해지면 전체 숫자가 지금 몇 번이냐면 100회니까 100에다가 그 P를 곱해서 D칼럼을 구하고 D칼럼을 구한 숫자가 구해지면 이제 교과서 290페이지에 남아 있는 것처럼 O값, P값, 그다음에 이제 E값을 구할 수 있어서 동일한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로 가면 여러분들 그 정규 분포에 대한 적합도 검정이 나와 있는데 전구 수명에 대한 분포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표 12-10과 같은 문제에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도수원표표 아닙니까? 도수원표. 근데 도수원표가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어요?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그 G값을 이용해서 그 범위 안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00 이상 500 미만이 46이다 하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그 중간값 400 곱하기 46, 600 곱하기 163에서 쭉 해가지고 전체 950으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평균이 지금 얼마가 나왔을 거예요. 그 중간에 교과서 보면 928.2라는 게 평균이 나오고 평균이 나오면 표준편차 구할 수가 있죠. 표준편차가 267.43이 나왔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만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G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300부터 500 했을 때 300이라는 숫자와 500이라는 숫자를 이용하면 G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G값만 구하면 범위 사이에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게 되면
교과서 292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G값에 따라서 확률을 구해지면 바로 그거에서 전체 950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기대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합도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설명을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요 문제 이제 교과서 그 앞에 문제 중에 하나, 예제 문제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전라도 문제, 예제 1번 문제 285페이지 문제니까 10년도 비율이 21.2, 뭐 경상도가 25.2, 경기도가 34.0, 기타가 19.0이었습니다. 11년도를 조사하니까 97, 121, 176, 10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숫자가 500명이니까 500명에다가 21.2, 500명 곱하기 21.2를 곱하게 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나오냐면 10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500명에다가 25.2를 곱하게 되면 그 숫자가 126이 나왔습니다. 126.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00에다가 34를 곱하면 170이 나왔습니다. 170. 그 다음에 500에다가 19.6을 곱하면 9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찰치가 97이고 하니까 97 빼기 106의 제곱 나누기 106 더하기, 두 번째 해볼까요? 121 빼기 126이니까 121 빼기 126의 제곱, 다음에 126, 그 다음에 176 빼기 170 제곱 나누기 170, 마지막 106 나누기 빼기 98 제곱 나누기 98.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숫자가 1.82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827. 1.827이라는 숫자 나온 거예요. 이제 통계를 구해내고 나서 그게 이제 286배 나온 거고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285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간단하죠. H0, H1 이렇게 해놓고 나서 2011년 출신 노별 분포는 2010년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출신도별 분포는 2010년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우리 가설을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파는 0.05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에서 1을 뺀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에 가서 알파가 0.05이면서 3이라는 숫자를 보면 아까 본 적이 있었죠. 카이스퀘어 7.8이라는 숫자 나왔습니다. 근데 요 숫자하고 지금 여기는 7.8이 나는데 1.8이 치니까 훨씬 이쪽에 속해 있으니까 H0가 억셉트가 되어서 2011년도 출신도별 분포는 2010년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번 문제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의 적합도에 대한 검정 문제는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4주차 1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모스 통계학을 영어로 우리가 Non-Parametric Statistics라고 하는데, 표본 자료가 등간 자료나 또는 그 비율 자료이더라 하더라도 모집단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거나, 또는 표본 자료가 명목 척도이거나 서열 척도로 우리가 자료를 모았을 때 우리는 비모스 통계학을 이용하게 된다. 두 가지죠.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하지 않을 때도 비모스 통계학을 이용한다. 그리고 측정을 할 때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도 비모스 통계학을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집단의 어떤 확률 분포를 가수로 설정하고 나서 표본 자료의 분포를 분석해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 바로 적합도 검정이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관측 도수하고 기대 도수를 구해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얼만큼 밀접하냐를 검증하는 기법이 바로 적합도 검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구하시오 하는 평성평가 1번 문제입니다. 비모스 통계학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비모스 통계학만 가지고도 교과서 책 한 권, 두 권이 나올 수 정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적합도 검정은 표본의 관찰 도수와 모집단의 기대 도수를 비교해서 양자의 밀접 여부를 맞는 얘기죠. 적합도 검정에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합은 1이다. 아니죠.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합은 1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틀린 거고요. 4번. 표본의 관측 도수가 특정한 분포 형태를 따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을 모집단의 분포 형태와 한 적합도 검정,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형성평가 1번 문제에서 3번 문항이 잘못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성평가 문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모스 통계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모스 통계학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건 뭐냐? 모집단에 대한 특정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계산이 간단하므로 쉽고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 비모스 통계학이 모스 통계학보다 B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쉽습니다. 모스 통계학보다 비모스 통계학이 쉬워요. 그래서 쉽고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연구 대상에 되는 변수가 꼭 양적 변수일 필요가 없다. 양적 변수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모스 통계학에 비해서 비모스 통계학이 비교하기 어렵다. 비모스 통계학 모스 통계학보다 쉽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형성평가 2번 문제는 4번 문제가 답이고 비모스 통계학이 모스 통계학보다는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주차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